부분은 100페이지부터입니다. 네, 각도가 조금 네, 서울법대 학생운동 60년대 초 사회주의 색채 탈피. 해방과 건국 직후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던 학원은 4.19와 5.16을 겪으면서 서서히 새로운 지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제 좌우익 사상 논쟁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4.19와 5.16이 2인 삼각이었다는 사후평가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군사독재와 민주주의, 현실과 이상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기왕의 이념적 좌표 대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학생들의 정치적 담론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인민 대신 국민이 상용어가 된 것이다. 사상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사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에는 피와 불온의 냄새가 강하게 배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정의도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이라는 보증서를 제시해야만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4.19) 직후 잠시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서울 시내 중심이 되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남북 학생회담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다소 낭만적인 통일 논의는 5.16 체제의 등장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도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국민에게 내건 혁명 공약 1호는 이렇게 선언했다. 한반도에서 반공정권의 수립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은 반공을 표방한 군사 쿠데타를 용인한다. 군사 쿠데타가 분단과 냉전체제를 고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이렇듯 남한 땅에는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학생들의 의식과 일상에 반영되고 있었다. 법대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법학도의 속성이기도 했다. 60년대 초입부터 고등고시라는 제도권 진입시험을 통해 입신양명과 경세치국의 뜻을 펴려했던 절대다수의 서울법대생은 이미 자유와 민주의 신봉자가 되어 있었다.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교수들의 입을 통해 해방과 6.25 사이의 과도기에 학내에서 벌어졌던 좌익 지식인과 학생들의 행동이 간간히 전해질 뿐 좌익 사상은 이미 현실적 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좌익 사상에 대한 탐닉은 단순한 불온을 넘어서서 시대착오적 망상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였다. 20살에 좌익 사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도, 30 넘어서도 좌익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제대로 된 지식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일제시대의 민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조선반도의 청년 지식인들의 삶의 궤적에서 추출해낸 역사적 격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이러한 역사의 격언조차도 전설과 신화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의 법대생에게 사회주의는 관념적 동경의 정치 이데올로기도 아니었으며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투영하여 비추어 볼 거울도 아니었다. 다만 아버지나 큰형 세대를 휩쓸고 간 역사의 물결일 뿐이었다. 이 시기에 법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은 어렴풋이나마 법을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바로잡고
이상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사명감을 품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과대학 학생의 일상은 이러한 원대한 사명감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목전에 닥친 일이 너무나 화급했다. 고등고시는 모든 법대생이 한 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제였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일도일령으로 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학생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도중에 진로를 수정한 학생이나 일찌감치 판검사가 될 생각을 접은 학생에게도 고등고시는 일상의 한복판을 지배하는 관념이자 이념이었다. 가슴마다 엉큼스런 야심을 품고 육법전서 맡겨놓고 외상술이다. 고등고시 핑계삼아 연애만 하니 부모님과 애인에겐 크나큰 고통. 날고 뛰는 농땡이들이 다 모여들어 오늘 휴강 내일 종강 서울법대다.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비공식 교가. 그것은 당시 학생들의 낭만과 자조를 담은 패러디였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에 사는 진리 찾는 우리들. 입학식과 졸업식에 목청을 가다듬어 불러야 할 서울대학교 교가의 가사를 바꾼 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법대생들은 막걸리집에서 법대 교가를 목청 도두어 열창하였다. 서울법대 학생운동은 1957년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해방 직후부터 학원에 진하게 배어있던 사회주의적 색채가 이 해를 계기로 완전 탈색된 것이다. 1958년 이채주, 남재희 등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사회법학회는 4.19와 6.3 사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창립된 농촌법학회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법학회와 농촌법학회의 이원체제로 탄생한 법대 학생운동의 주류 서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추어 목표와 행동 수칙을 조율했다. 신홍의 회고가 서울법대 학생운동의 뿌리와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회법학회는 서울법대의 진보적인 선배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신조회를 모태로 그 후신으로 결성된 학회였다. 1950년대에 대학생활 하던 서울법대생들 중에서 당시 냉전체제의 분단 상황과 자유당 말기에 암울했던 정치, 경제 및 사회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사회정의를 살리고 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모였던 신조회는 당시 서울물리대의 신진회와 더불어 당시로서는 문제학생 서클로 당국의 요시찰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탄압도 없지 않았다. 이에 선배들은 법학도답게 1957년 신조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당시만 해도 진보적이고 사회민주적 색채가 있는 법의로 여겨지는 노동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회인 사회법학회를 조직하여 합법운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을 옮겨 적은 버젓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의 괴리 현상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실태조사를 준비하면서 앙케이트를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됐던 나는 분석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큰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1959년 겨울 연나흘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1960년이 왔다. 4월혁명을 지나면서 학생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치 참여와 통일운동이 진보적인 대학생들의 참여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시절의 학생운동은 스터디 그룹의 성격을 띄었을 뿐 직접적인 대사회 발언이나 행동을 유념한 것은 아니었다. 4.19의 희생자 중에는 서울법대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2학년이었던 법대생 박동훈은 경무대 근처에 진입한 학생 시위대 속에 끼어 있다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죽는다. 일주기를 기념하여 이화동 법대 교정에 작은 돌비석이 건립된다. 고 박동훈 군이 흘린 피 위에 우리는 서 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추모비는 다른 단과대학의 기념비들과 함께 1975년 관악의 새 캠퍼스로 옮겨진다. 그러나 이들 4.19 기념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적이 드문 외진 구석에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2001년에야 비로소 정문 가까운 곳에 새로 조성된 작은 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4.19와 5.16을 전후한 시기의 법과대학 학생운동은 체계적인 이론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 다분히 호기심 수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낭만이나 정서적 여유에 기초한 것이었을 뿐이다. 농촌법학회의 회장을 지내고 후일 법대 학생회장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정길과 척사의 소속으로 학생회 간부가 된 서종환의 증언이 제각기 다른 측면에서 농촌법학회의 존재와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정정길의 회고를 보자. 나의 경우는 대학생활 중에서 1학년 여름방학에 갔던 농촌 계몽활동이 기억소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다. 1961년 5.16 이후 첫 여름방학에 각 대학에서는 농촌 계몽활동을 대대적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는 누구누구 등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의 산골로 들어갔다. 이곳은 38 이북 지역으로서 6.25 때 수복된 곳으로 이북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호기심에 내가 주장해서 선택했던 곳이다. 사람들이 인공, 가로 열고 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공식 명칭, 가로 닫고 시절에는 어떠했는데 하는 식의 이야기가 입에 익숙해져 있는 곳으로 6.25 때나 6.25 때에 북쪽으로 떠나간 가족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정치 얘기는 금기가 되어 있었다. 우리들이 서울대생임을 밝히자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정부의 비밀 명령을 받아 내려온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서울대학이 북쪽의 김일성 대학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동네 이장을 포함한 유지들은 우리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을 알아보느라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눈치였다. 우리들은 주민과 친밀해지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저녁에는 주로 청소년들을 모아서 국가 발전이나 세계 정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놀이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청소도 하고 어린애들과 조기 체조를 하였다. 낮에는 밭에 가서 잡초를 뽑고 감자를 캤다. 감자 캐는 것이 재미있기보다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들 중에 몇몇은 도시에서만 자라 이런 식의 고된 일정과 일에 지쳐버린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결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는 동네에서 환송회를 크게 열어주었다. 떠나기 전날 밤은 정말 마을의 축제와 같았으며 청년들은 섭섭해하였다. 정정길의 힘든 속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262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보듯이 정정길처럼 농촌이 익숙하지 않은 대도시 출신 학생들의 경우 농촌은 지극히 추상적인 젊은이의 낭만의 사냥터가 될 수 있었다. 지방 출신 서종환의 회고는 더욱 절실하다. 당시 선택받은 계급의 상징이었던 대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이 그것을 지켜보는 고등학생의 인생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서종환의 회고는 보여준다. 내가 법대생이 된 것은 아마도 농촌법학회와의 인연 때문일 것이다. 1961년 여름방학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향을 찾았을 때 농법회 학생 20여 명이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내려와 있었다. 그들은 낮에는 농촌 일손을 돕는 노력봉사를 했으며 밤에는 농촌 문제, 노인 문제에 관한 토론, 그리고 연극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농법회 학생들의 대화와 삶의 향연, 상상과 체험을 해볼 수 없었던 고등학생들의 큰 변화와 꿈을 갖게 한 기회였으며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1963년 3월 법대 1학년에 입학한 후 농법회 선배들과의 인연은 참으로 대학생활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해주었다. 서종환 나의 대학생활, 진리는 나의 빛,
서울법대 동창 수상록 1권 382쪽의 내용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학생운동의 시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 전반기 한국의 학생운동은 서울 물리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본부가 자리한 동숭동 캠퍼스는 물리대와 법대, 의대, 약대 그리고 미대가 함께 나누어 쓰고 있었다. 수원의 농대, 공릉의 공대, 홍릉의 상대, 제기동의 사대 등 서울대학교의 나머지 단과대학들은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은 동숭동, 그 중에서도 사회의식이 강한 물리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64년에 6.3 사태, 가로 열고 한일회담 반대, 가로 닫고와 민비연, 가로 열고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가로 닫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이끌던 물리대생 김중태, 현승일, 김도연, 김정남 등등이 체포되는 등 집중 탄압을 받아 와해 상태에 이르자 자연스럽게 같은 동숭동 캠퍼스에 법대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1965년경부터 한국의 학생운동은 모든 의미에서 서울법대가 중심 역할을 수행했고 그 법대의 구심점에 조용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자라는 명성에 더하여 사회의식이 투철한 조용래였기에 신입생 시절부터 선배들이 모임에서도 비중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1965년 1학기 개학과 더불어 한일회담 비준 반대투쟁이 폭발하여 항의집회, 시험 거부, 동맹휴업의 악순환으로 캠퍼스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그해 6월 22일에 한일 기본조약이 정식 체결됐고 이어서 8월 14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침으로써 종결되었지만 국내 정치에 남긴 후유증은 엄청났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9월 6일 항의 집회와 동맹휴업이 뒤따랐고 이를 주도한 장명봉, 가로 열고 당시 학생회장, 이협, 최기선 네 사람이 제적 처분을 당한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 이영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이 즉시 징집되어 입대하자 학생운동 지도부에 큰 공백이 생겼다. 그리하여 1학년 조용래에게 그 공백의 일부를 메우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이로부터 몇 년간 조용래는 법대 학생운동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조용래는 한 해 간격으로 차례차례 입학한 후배 장기표, 이신범과 함께 법대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영희, 임종률 등 선배 그룹의 지도와 사회법학회, 농촌법학회, 척사회, 동숭학회, 불교학생회 등 동아리들의 지원을 받아 학생운동을 이끌어 나간 것이다. 학기 중에는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통해 이론을 다지고 여름방학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흙냄새와 땀냄새로 육신을 담금질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제 학생들의 구심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소속된 학회를 해산하는 학원 탄압 정책을 강행한다. 서울법대의 사회법학회는 학원 사찰단에 의해 반정부 이념 서클로 분류되어 있었다. 1971년 7월 15일 마침내 정부의 지시를 받은 학교 당국은 사회법학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강제 해산한다. 농촌법학회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기 학생 서클은 정부의 위협이 될 정도로 체계와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당국은 학원 탄압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들 조직과 활동을 과대선전한 것에 불과했다. 1965년 가을 한일회담 타결을 계기로 자신을 얻고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한다.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경제개발을 이루겠다는 정책은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신뢰와 기대를 주었고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입증이라도 하듯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의석 3분의 1을 넘는 압승을 거둔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에서 관 주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혐의가 드러나자 야당은 7개월 이상 등원을 거부한다. 마침내 여야 합의 의정서로 20여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 조치를 내리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난공불락의 아성을 국회 내에 구축한다. 6월 12일 서울법대생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대학가 전체에서 6.8 부정선거 무효 투쟁이 벌어진다. 법대생의 성토대회와 가두 시위는 3학년 조용래를 비롯한 학생운동 지도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동급생 정영일이 쓴 성토문은 민주주의의 본령은 선거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령을 걸고 나선 대학생들의 투쟁은 광범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학원 탄압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진절이 날 정도로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다 비로소 약간의 희망의 탈출구를 발견한 농민과 서민 대중은 새로운 지도자의 독재를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68년 세계학생운동 1968년은 전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된 해였다. 그해 미국과 서유럽은 맹렬한 반체제 학생 데모의 물결에 휩싸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물론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의 학생들까지 맹렬한 시위에 나섰다. 그해 올림픽이 열리던 멕시코시에서도 학생 시위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성난 젊은이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현안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적 가치, 미국적 사고에 대한 강한 부정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해 1월 20일 호치민의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이 갑자기 대대적인 구정 공세를 전개한다. 뜻밖의 공격에 미국은 적절히 대응해내지 못한다. 이는 미국의 전쟁 능력의 취약성을 노정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적인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3월 말 존슨 대통령이 반전 여론의 비등을 의식하여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와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자 미국은 그 근본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체제가 노출한 이러한 취약성은 대서양 연안의 학생운동과 반전운동의 결단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해 2월 서베를린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회의가 열려 유럽 전역과 미국의 반전 세력이 결집하였다. 회의장은 온통 호치민과 체 게바라의 사진으로 뒤덮였다. 한마디로 세력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이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반미운동과 마르크시즘이라는 양대 기조를 띠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좌파 주도의 학생운동이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이 한국의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적어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을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든 정권을 무너뜨리는 지점에까지 이르지 못한 외국 학생운동의 사례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를 통해 자부심에 찼던 한국 학생들에게 단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주창하는 수준에 그친 서구의 각종 계몽적 이론서는 함량 미달로 비치기 쉬웠다. 그러나 세계사회 조류에 관심이 깊고 나름대로 식견을 갖춘 일부 지식인 중에는 한국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 이면에 국제적 음모가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 유기천도 이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반정부 데모에 참여한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선량한 학생이지만 주동자 중 일부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평양 개신교 집안 출신으로 피난을 거부하고 교회를 지키던 부친이 공산당에 의해 살해당한 유기천 교수가 서울대 법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에게 보인 너무나도 단호한 태도의 배경에는 아픈 가족사가 깔려 있기도 하다. 어쨌든 1968년은 남북한 관계에서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해였다. 1월 21일 남파 무장공비 부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잠입했다 사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정부는 4월 1일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고 남북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진다. 이어서 이듬해 1969년 9월 14일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공화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그해 6월부터 서울 법대생들이 가두 시위를 주도하게 된다. 전국의 신문이 통제 상태에 있었는데 동아일보만이 이 사실을 2당 기사로 보도했다. 주모자 이신범 등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다. 물리대생 이철은 법대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조용래를 찾아 구체적인 행동 지시를 받곤 했다. 조용래는 이철에게 삼성 개헌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결의문을 다른 학교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 영래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길을 두고 고심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치열했던 1970년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970년대 군부 독재와의 정면 대결. 1970년대 현장에서 뛰었던 당시의 우리에게는 자료란 별 의미가 없었다. 우리의 삶, 그 상황이 바로 원자료였기 때문이다. 함세웅 신부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는 시대의 징표를 깨닫는 것이 신앙인의 책무라고 믿었다. 한국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카톨릭 신자 유현석 변호사는 사후에 간행된 자신의 추모 문집에서 한국 교회가 독재 앞에 무기력했다고 아쉬움을 남겨두었다. 1976년 명동성당 사건으로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많은 민주 인사가 잡혀갔을 때 마땅히 유신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회의 공식 견해를 공표했어야 했고, 부산 미문화원 사건으로 최기식 신부가 잡혀갔을 때 양신범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했으며, 예비자 교리와 주일학교의 교육에 정의를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카톨릭 교회가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카톨릭 교회의 민주화 운동의 기초는 지방도시 원주에서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1970년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가 교구장으로 부임해옴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른바 원주 캠프의 탄생이다. 평신도 회장 장일순과 지학순 주교, 요즘 용어로 투톱 시스템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카톨릭 교회의 반독재 투쟁을 이끌었다. 바로 그의 김지아가 원주 캠프에 합류하고 이어서 조용래가 연결된다. 원주는 실로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다.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반입된 원주통신이 종로 5가에 도착하면 여러 기독교 단체와 대학에 속속 배포되었다. 또 1972년에는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가 1974년에는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 인권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원주에서 집힌 불씨를 전국에 퍼뜨리는 데 기여했다. 특히 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인권서식은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학술 잡지인 세카이에 매달 게재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의 원자료가 되었다. TK생이라는 필자명으로 실린 이 통신은 일본뿐 아니라 서구와 동남아 등지로 퍼져나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생생한 소식지로 한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함세웅 신부의 말대로 1970년대부터 70년대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부패, 문란, 반인권적인 상황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1970년 3월 지도층의 성적 문란을 상징하는 정인숙 사건이 터진다.
요정 출신의 한 여성이 친오빠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그녀가 낳은 아들이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최근에 당시의 국무총리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1970년 4월 8일에는 마치 불도저를 앞세운 졸속 행정과 도처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패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듯이 완공된 지 불과 4개월 남짓한 마포구 창전동의 와우지구 시민아파트가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다음 날 가수 조용남이 공연 중에 신고사니 와르르 와우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에 하고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뱉어내다 곧바로 군대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 정권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듬해인 1971년 혁명 주체 세력이 관여했던 5.16 장학재단의 비리를 위시한 각종 부패가 노출된다. 부패. 이 단어는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룩한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말로서 오늘날까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치욕적인 병명이기도 하다. 부패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2003년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조사 대상 131개 국가 중에 50위에 매겼다. OECD 국가 중 최저이자 남미 칠레보다 한참이나 뒤지는 수치다. 1970년대 이래 끈질기게 우리를 낯뜨겁게 만드는 한국병의 뿌리는 그 시절에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듬해인 1971년 5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자 정부는 사법부의 탄압에 나선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재판제도에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엄연히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판사들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가했던 것은 이 땅 법치의 한심한 수준을 가늠케 하는 국가 권력의 공공연한 테러였다. 군 출신이 주도하는 정부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판사들이 감히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사리에 당치 않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못한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판결은 나라의 장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소치였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서 빨리 가자는 정치의 위험을 천천히라도 실수 없이 가자는 법의 원리가 견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준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어쨌든 문제 판결에서 위원의 입장에 섰던 판사들이 줄줄이 법복을 벗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급 심판사들에게도 위협과 보복을 가하여 사법부의 길을 꺾으려 들었다. 7월 서울지방법원의 이범렬 부장판사가 출장 중에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굴욕적인 체포를 당한다. 홍성우, 황인철 등 소장 판사들은 법원에 가해지는 공권력의 테러에 항의하는 서명을 주도하였고 마침내 이들도 법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대학의 필수 교과목으로 군사교련이 추가된 것은 1969년의 일이었다.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현역 군인이 교관으로 학내에 체류하면서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제도는 불가피하게 군인적 사고와 가치관을 강요하게 된다. 그것은 생리적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청년 학생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군부는 당초 국민에게 내걸었던 민정 이양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장기 집권의 길에 나섰고 이후 온갖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면서 나라는 도덕적 파국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1971년 10월 5일 최초로 원주에서 부정부패 규탄문이 발표되고 이어서 가두 시위가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전국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부정부패 규탄과 교련 반대를 주된 의제로 삼아 군사정권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10월 유신과 최종길 교수의 죽음.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수립한다. 영구 집권을 위한 비상헌법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학원은 더욱 강한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법대 교수 중에서도 학원 탄압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1973년 10월 18일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최종길 교수가 죽은 것이다. 1973년 10월 2일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 시위가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확산의 기미가 보였다. 당황한 중앙정보부는 서울법대 학생과장 최종길 교수를 연행했고 3일 만에 최 교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고문치사라고 공식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는 독일 유학 시절의 행적과 관련하여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최 교수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청천벽력의 소식 앞에 망연자실한 유가족에게 중앙정보부는 검시 절차도 없이 서둘러 장례를 치를 것을 강요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은 딴 곳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사건 직후 몇몇 젊은 후배 교수들이 교수회의에서 최종길 교수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차례차례 어딘가에 불려가서 곤욕을 치렀다는 뒷이야기까지 전해진다. 한동안 서울법대에서는 최종길 교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긴 듯했다. 아픈 무력감에서든 개인적 무관심에서든 여하튼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결코 잊은 것은 아니었다. 해마다 그늘에서나마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공개적으로 성대한 추모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고 국가가 설립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정식 의제로 다루었다. 마침내 최종길 교수가 간첩이 아니었다는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2004년 10월 그의 31번째 기일을 맞아 서울법대 구내에 기념 강의실이 헌정되었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고문치사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의 전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서울법대 학생 운동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친 교수가, 그것도 학생 문제를 직접 다루는 직책을 맡았던 교수가 명백한 불법 구금 사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지내야만 했다. 최 교수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록과 기억이 소원한 뒷세대 대학 학생들에게도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오랫도록 서울법대가 안고 지내야 할 커다란 시대적 부채였다. 1980년대 사회주의 재등장과 반미사상의 전파. 1982년은 3월에 일어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국내외의 시선을 모은 한 해였다. 2년 전 5월에 광주 민주항쟁 직후부터 현역 군인에 의한 잔인한 민간인 학살에 미국이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1980년 7월 6일자 뉴욕타임스는 광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1년 4월 말 광주 항쟁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사람들의 가족들이 광주 미문화원에 진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5명의 구속자 가족들은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선 1980년 12월 9일 밤 9시 30분 광주 미문화원의 지붕 일부와 도서관이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다. 카톨릭 농민의 청년들의 계획적인 방화였다. 그러나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사건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며칠 후 다른 시위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받던 임종수는 방화의 목적과 동기를 밝혔다. 공범이 모두 체포되었으나 극비리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년 3개월 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지고 나서였다. 언제나 삼엄한 경비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비치던 미국 정부기관의 건물도 쉽게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기도 했다. 한편 잇따른 미국 관리들의 오만한 언행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1980년 8월 8일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은 한국 국민들은 들쥐와 같이 부안해동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해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린 바 있었다. 또한 1982년 2월 14일 워커 주한 미 대사는 더 스테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을 버릇없는 애새끼들, 스포일드 브레츠라고 폄하하여 학생들은 물론 민주 인사들의 분노를 샀다. 1982년 3월 18일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이러한 반미 정서의 배경 아래 발생한 것이다. 방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뜻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방화의 결과가 보도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사진을 찍어 알리려고 했다. 점심시간을 택한 것도 피해나 놀라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문부식의 법정 진술. 1982년 7월 12일 이 사건은 폭력 행위보다 상징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문화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동아대 학생이 현장에서 질식사하고 몇 사람의 부상자가 생긴 것이다. 주범 문부식과 김은숙을 비롯한 7명의 공범이 수배되었다. 가톨릭 원주교구의 교육원장이던 최기식 신부가 문부식과 김은숙에게 한동안 은시처를 제공했다. 최기식 신부는 서울의 함세웅 신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함세웅 신부는 한강성당에 적을 두고 있던 허삼수 정무수석을 통한 청와대와 접촉하여 두 사람의 자수를 주도했다. 협상 내용에 따라 4월 1일 두 사람은 자수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두 사람은 물론 최기식 신부마저 범인 은닉죄로 구속한다. 철야 신문 과정에서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김현장이 원주교구 교육원에 은신하고 있던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김현장의 천은사에 은신하면서 광주를 탈출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여 전두환의 사륙작전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결국 김현장도 체포되었고 정부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언론이 전면적으로 동원되었다. 4월 9일 최기식 신부는 양심선언을 한다. 교회법과 실정법이 다를 경우에는 사제는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성역이 없다는 이야기는 곧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같은 핵심 구절을 담고 있는 최 신부의 양심선언문은 속권과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찰의 공소장은 여기서 속권이라는 얘기는 속된 권력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방화 사실 자체보다도 피고인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었다. 이돈명, 홍성우, 황인철 등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시인하는 방화 사실 이외에 공소 사실의 허구성을 공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남이 초안하고 여러 사람이 가필한 홍성우의 변론서는 이 사건이 한국민의 자존심과 존엄을 확인하는 계기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사건에 임하여 최종적으로 느끼는 소외는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이름으로 감히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남의 진실 광장에 서다 4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화죄 부분에 대해서는 우국 충정에 불타는 철없는 청년들이 저지른 죄인 만큼 사랑의 매로 다스려 줄 것을 간청한다. 문길한, 허진수, 김화식 등 비교적 가벼운 역할을 맡았던 세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주범 문부식과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현장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1983년 3월 8일 대법원도 문부식과 김현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한다. 행여나 하고 대법원의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관계자들은 낙담했다. 성직자의 주선으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수한 문부식을 사형에 처한 조치나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김현장까지 사형을 선고하는 실로 상식에 어긋난 가혹한 판결을 내리자 새삼 법원에 대한 분노와 실망의 여론이 비등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전두환 대통령은 보름 후 이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함으로써 생색을 냈다. 이듬해 1983년 6월 22일 대구 미문화원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986년에는 서울 미문화원에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진입해 농성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혈맹의 우방으로 인식되던 미국에 대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단의 원인 제공자이자 민족 염원인 한반도 통일의 장애가 되는 존재라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 대학에는 자율적인 학생회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민주화 투쟁을 주창하는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시위의 양상도 달라져 캠퍼스를 벗어나 가두투쟁이 확산되었다. 1984년 11월 14일에는 집권당인 민정당의 당사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 대학생 264명에 의해 13시간 동안이나 점거당하기도 했다. 1984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인 학생회 연합 조직을 위한 모색이 이어졌고 그 결과 1985년 4월 7일 전국학생총연합회 전학년이 결성되었다. 전학년 산하에는 공개투쟁조직으로 민족통일투쟁위원회, 민주쟁취투쟁위원회, 민중해방투쟁위원회의 3민투가 만들어졌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민족해방과 민족통일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전개된 새로운 학생운동에는 미국에 대한 이념적 자주성의 문제가 깔려 있었고 1985년 2.12 총선에서도 강주항쟁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의 변화는 85년과 86년을 전후하여 운동의 구호나 방식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자민투, 가로 열고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투쟁위원회, 가로 닫고 민민투, 가로 열고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 가로 닫고 등이 지극히 길고 복잡한 이름의 운동단체들이 탄생했다. 거의 모든 단체의 이름이나 행동 강령 속에 반미 구호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학생운동 세력도 등장했다. 1986년 10월 28일 전국 29개 대학에서 모인 2천여 명의 대학생이 건국대학교에 집결하여 애학투, 가로 열고 전국 반외세 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가로 닫고를 발족시키면서 시위와 농성에 들어간다. 사흘간에 걸쳐 계속된 이 집회는 10월 31일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해산된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학생 80여 명이 다치고 20억 원 이상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어느 틈엔가 한국학생운동의 반외세, 민족자주, 반제, 반미 등등의 구호가 공공연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호들이 아닐 수 없었다. 조용래와 관악세대. 1975년 3월 서울대 캠퍼스의 관악 이전은 한국 대학사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서울대학교의 많은 세부 단위가 관악산의 옛 골프장 위에 신축된 새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서울대 캠퍼스에 종합하는 학문 간 유기적 협동이라는 새로운 연구 흐름을 감안해 볼 때 대의 명분이 교육정책이었다. 그런가 하면 유신 정권의 입장에서는 반정부 학생운동 세력의 지리적 고립이라는 현실적인 효용이 높은 일이었다. 1990년대 미얀마 군사정부는 수도 랑군의 대학들을 폐쇄하고 이들 대학을 외진 지방으로 강제 분산시켰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반세기 전 한국의 군사정권이 서울대를 이전한 사례를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캠퍼스 이전은 대학의 운동사에도 새로운 정기를 가져다 주었다. 동숭동 세대와 관악세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다. 단순히 세대가 바뀌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크나큰 정서적 계곡이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왕조가 수도를 옮기면 정치, 사회 제도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의식의 단절까지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두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된다. 사회주의가 지니는 이념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떠한 변형을 가하여 우리의 헌정 질서 속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그런데 동숭동 세대가 낭만적 심성을 양식으로 삼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신봉 관학세는 너무나 절박한 이념의 세대였다. 동숭동 세대에게는 군사독재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상실과 인권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관학세대에게는 성장 산출물의 배분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군사독재를 겪은 청년들에게 어느 틈엔가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이 싹트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남한보다 평등한 사회로 보이고 미국에 맞서 나름대로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처럼 비치는 북한에 대한 신뢰와 동경의 마음마저 가지기 시작했다. 1977년부터 시행된 고교평화 정책도 서울법대 학생운동의 행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전국의 10여 개 명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전체 법대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당시 학생운동은 대개 출신 고등학교의 인맥을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실시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한두 명씩 입학한 대학생들은 제각기 자신의 정의감과 호기심이 인도하는 대로 고등학교 시절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하던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숭동 시절에는 각 단과대학 단위 학생 조직이 10조일간 주된 역할을 했으며 전체를 총괄하는 총학생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종합화 이후로는 단과대학 차원보다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활동은 학교 밖의 세력과 연대하면서 이루어졌다. 관악 캠퍼스로 옮기기 이전에 물리대와 더불어 전체 학생운동을 주도하다시피 했던 서울법대의 비중은 관악으로 옮긴 이후에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관악으로의 강요된 천도는 동숭동 세대에게는 꿈과 낭만의 상실 그리고 모멸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서울당 캠퍼스에서 교육받은 선후배 사이에 인적 유대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60년대 후반에 동숭동에서 대학을 다닌 세대는 철저한 반공과 반일 정서 속에 서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키우며 자랐다. 이들은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은근한 경의와 동경의 마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당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반독재 투쟁은 오로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독재 정권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관학세대는 이러한 동숭동 세대에 아니한 자유주의적 지향을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폄하했다. 선배들이 지녔던 국적불명의 자유주의관은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근시안적 세계관이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패권 지배에 국가의 장래를 떠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관학세대의 평가였다. 이들은 동숭동 시절의 낭만과 여유를 이야기하는 교수나 선배들에게 전혀 감동받지 않았다. 그 시절의 학생운동도 관학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력이 결여된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낭만적인 혈기의 발로 정도로 비칠 뿐이었다. 2001년 5월 서울법대 학생 동아리 하나인 공익법학계회의 주관 아래 조용래 기획전이 열렸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라는 부제가 달린 자료집에는 이 행사를 준비한 대학원성의 조각맞추기라는 기획의 변이 실려있다. 몇몇 조영래 관련자와 정신적 후계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그 학생은 조영래의 시대와 그의 활동을 인문학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진단,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획전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학생이 말하는 사회과학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편향이 담긴 용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의 평가에 의하면 인문과학적으로 요약되는 동숭동 세대의 학생운동은 사회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지 조영래 변호사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감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그분의 활동을 평가하고 어떤 품성과 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살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재해석 없이 그를 미화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로의 퇴행 또는 신화적 이미지의 도용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 학생들은 10주기에 만든 추모 테이프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의외의 인물들이 끼어있는 것을 보고 붕괴하기도 했다. 사학재단의 이사장, 보수정당의 국회의원, 극보수 언론인들에게 조영래가 팔아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인사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얼굴을 감추기 위해 조변을 싸구려 화장품처럼 덕지덕지 바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변이 아니고 조변을, 여기선 조변은 조영래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흑백 논리, 이분법은 경륜이 일천하나 정의감과 원칙론으로 무장한 청년 학생들의 특성이자 특권이다. 그들의 관념 속에 자리잡은 조영래는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당당한 그들 자신의 사회과학적 세계관에 맹아를 품었던 선각자이기도 했다. 조영래와 그 시대 인물들의 통합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는 21세기 초의 관학 학생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다. 역사는 기억과 기록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누구나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건너뛰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개인이든 한 세대이든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던 후세인이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인간사의 영원한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실을 두고 진실과 거짓이 싸움을 벌인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된 세력은 서로 상대가 거짓이며 자신들이 진실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후세인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취사 선택하여 이미 해석된 역사를 재해석한다. 그런데 후세인이 어떻게 재평가하고 재해석하건 조용래의 경우 그가 몸담았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조용래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경모도 북한 정권에 대한 도덕적 신뢰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의 확립, 그것이 조영래와 동료들의 믿음이었으며 투쟁 목표였다. 폭압정치 아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했다. 어느 누구도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상의 공개 시장이 활짝 열려야 했다. 이러한 자유의 땅이 그들의 지향점이었다. 조영래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인권을 탄압하면서 외형적 경제성장 일변도의 길을 걸어온 한국 사회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균형 잡힌 땅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미래 청사를 그렸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유층, 지식인, 권력자 등 그 어떤 이름의 특수한 계급도 인정하지 않듯이 노동자란 특수한 계급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조영래가 생을 바친 시대의 민주화 운동의 한계라면 한계였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6쪽부터 해서 조영래와 불교 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함께 책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